자정을 넘긴 시각,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홍대 술집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김철수는 핸들을 꽉 쥐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올해로 65, 택시 운전 경력만 20여 년이 넘는 그였지만 이 시간대의 손님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술 취한 젊은이들, 토할 것 같은 얼굴로 비틀거리는 회사원들, 그리고 가끔씩 만나는 이상한 손님들까지.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아직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의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밤늦게라도 나와야 했다. 김철수의 시선이 길 건너편으로 향했다.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은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 평소였다면 이런 손님은 피했을 것이다. 토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장사가 시원치 않았다. 유가는 오르고 택시비는 그대로인데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차를 세웠다. 여자가 뒷좌석으로 올라타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고 룸미러로 그녀를 살펴보았다. 젊은 나이에 비해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여자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중얼거렸다. 모텔로 가주세요. 어느 모텔 말씀이신가요? 저기 강남 쪽으로.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긴 했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의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내비게이션을 켰다. 강남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 적어도 15,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도로는 한산했다. 심야 시간대라 그런지 신호등도 대부분 노란불이 깜빡였다. 김철수는 안전운전을 하면서도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힐끗 살펴보았다. 여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한강을 건너면서 김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흘렀다.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면서 쌓인 직감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평범한 술 취한 손님 같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돌았다. 손님, 어떤 모텔로 갈까요? 강남에 모텔이 많은데. 강남역으로. 여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체념한 듯한 톤이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하자 여러 모텔들이 눈에 띄었다. 김철수는 그 중에서 깔끔해 보이는 곳 하나를 골라 차를 세웠다. 미터기를 보니 17,000원이 나왔다. 1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갑을 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돈이 방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철수는 속으로 역시나 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보통은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하루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터라 아쉬웠다. 그러면 방에서 가져와 주시겠어요? 네. 같이 올라가서 받아가세요. 금방이에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과 함께 모텔방까지 올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17,000원을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까웠다. 더구나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시죠. 김철수는 차에서 내려 여자를 따라 모텔 로비로 들어갔다. 로비는 어둡고 음침했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자는 프런트에서 방키를 받더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에서 내린 후 여자는 305호 방문을 열었다. 김철수는 문 앞에서 기다리려 했지만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안에서 기다려 주세요. 금고에서 돈을 꺼내야 해서. 김철수는 어쩔 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술 취한 사람이 막 들어온 방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마치 이미 며칠째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화장대 앞으로 가더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불편한 마음으로 방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다. 빨리 돈을 받고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불이 환하게 켜졌다. 앞서까지는 침실 스탠드 불만 켜져 있어서 어둑어둑했는데 형광등까지 켜지자 방 안이 환해졌다. 그 순간 김철수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화장이 번지고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낯익었다. 김철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 박영수의 딸이었다. 박영수는 김철수의 어릴 적 단짝이었다.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를 치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친구였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 만나곤 했는데 딸이 하나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 그때 사진으로 본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였다. 잠깐. 너 혹시 김철수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영수가 딸 자랑을 하던 모습, 명절 때마다 보여주던 사진들, 그리고 몇 년 전 장례식에서 본 그녀의 모습까지. 박수정이? 여자는 순간 굳어졌다. 술에 취해 있던 표정이 급격히 변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 역시 김철수를 알아본 것 같았다. 아저씨가 김철수 아저씨세요? 맞다. 김철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박영수의 딸이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 있다니. 박영수는 평생 딸 자랑만 하던 사람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다고 늘 자랑했었다. 대학도 좋은 곳에 보냈다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수정은 고개를 떨궜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화려한 화장 아래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피곤하고 절망적이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친구의 딸이 이런 모습이라니. 박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다. 수정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런 곳에 있어? 하지만 박수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네온사인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김철수는 이제 택시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기엔 그녀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는 가끔씩 차량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철수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박수정은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박수정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김철수는 친구의 딸이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섣불리 재촉하지 않았다. 20여 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본 그였기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새벽 삼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철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영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해맑은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깊은 절망과 피로에 지친 한 여인이 있을 뿐이었다. 박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위에 물티슈를 집어들었다. 번진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김철수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수정아, 김철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수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제가 이런 모습이어서 부끄러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박수정은 다시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틀어졌어요. 김철수는 박영수의 장례식을 떠올렸다. 3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김철수도 조문을 갔었다. 그때 박수정은 상주로서 의젓하게 장례를 치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잖아요. 작은 건설회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빚이 엄청났어요. 박영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았다. 하지만 사업이란 게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었다. 회사 보증을 개인적으로 서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서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을 다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을에 겪는 일이었다. 특히 건설업계는 더욱 그랬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곤 했다. 얼마나 됐는데? 5억이 넘었어요. 김철수는 숨이 막혔다.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평생을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어요. 하지만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박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철수는 가슴이 아팠다.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의 딸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김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단순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남자들과 만나서 술만 마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위험한 일을 시키더라고요. 모텔의 남자들을 유인해서. 그리고 박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김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친구의 딸을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인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화를 내봐야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구나? 네. 처음 몇 번 일한 대가로 받은 돈도 다 빚이라고 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면 계속 일해야 한다고. 전형적인 조직의 수법이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다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도망가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집, 주소, 직장, 그리고 박수정이 말을 멈췄다. 김철수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 산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 도망가면 아버지 산소를 파헤치겠다고. 김철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죽은 사람까지 욕되게 하겠다고 협박하다니. 이런 악질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박수정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김철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늘도 또 한 명을 유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 아저씨를. 김철수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자신도 이 조직의 먹이감이 될 뻔했던 것이다. 만약 박수정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쯤 큰 공경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언제 올 예정이야? 곧 올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에. 박수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위협적인 발소리였다. 박수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왔어요. 벌써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는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는 소리에 가까웠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수정아, 열어! 박수정은 온몸을 떨며 일어났다. 김철수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다. 이런 공포에 질린 표정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잠깐만 기다려. 박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문 밖의 남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철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들어온 것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둘이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근육질의 몸매였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전혀 신사답지 않았다. 어? 이게 뭐야? 키 큰 남자가 김철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다. 수정아, 이 아저씨가 누구야? 박수정은 말을 못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냥 택시기사입니다. 택시비 받으러 들어왔다가 택시비! 키 큰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철수를 살펴봤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씨가 돈이 방에 있다고 해서 키 큰 남자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수정아, 내가 실수한 건지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진짜 잘 됐다! 김철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이 이상했다. 아저씨, 미안한데 좀 앉아봐. 근육질 남자가 김철수의 팔을 잡았다. 힘이 상당했다. 김철수는 저항해봤지만 나이 차이와 체력 차이가 너무 컸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그냥 택시비 받으러. 택시비는 나중에 줄게요.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키 큰 남자는 의자를 가져와 김철수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씨. 나이는? 65세입니다. 김철수는 대답하면서도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65세면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택시를 운전하시네요. 생활이 힘드신가 봐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65세에 야간 택시를 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리 없잖아요. 키 큰 남자는 김철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가족은 있으세요? 김철수는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가족 얘기가 나오는 게 좋지 않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부인이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부인은 아마 어디 아프신가 봐요.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김철수는 섬뜩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막내딸이 아직 대학생일 거예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간단해요. 이 나이에 야간 택시를 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다 비슷하거든요. 김철수는 이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경험이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조직원들이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키 큰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김철수와 박수정이 같은 모텔방에 있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증거 수집이에요. 김철수 씨가 여기서 뭘 하려고 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김철수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을 협박하는 조직이었다. 박수정은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신은 완전히 덫에 걸린 것이었다. 이 사진들이 김철수 씨 가족들한테 가면 어떨까요? 특히 딸한테 가면? 김철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막내딸이 아직 어린데 이런 사진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아니면 김철수 씨가 택시를 맡고 있는 회사에 보내드릴까요? 65세 택시기사가 심야에 모텔에서 30대 여자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철수는 절망적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누명을 쓸 수는 없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육질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주시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거죠. 합의금이 얼마나?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철수는 기가 막혔다. 3천만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택시기사일 뿐이에요. 그게 저희 문제는 아니죠. 김철수 씨가 여기 온 것도 저희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김철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단순히 택시비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일주일 안에 3천만 원을 마련해 오세요. 일주일 안에 그런 돈을 어떻게?
그건 김철수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아니면 키 큰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택시로 열심히 벌어서 모으시든 김철수는 절망적이었다. 택시로 3천만 원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김철수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적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김철수와 박수정만 남았다. 김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 같았다. 박수정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김철수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박수정도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괜찮다. 내 탓이 아니야. 김철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망적인 새벽이었다. 앞으로 일주일 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김철수는 택시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부인의 수술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은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일로 가족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다. 특히 아직 어린 막내딸에게는 더욱 그랬다. 네 번째 날 저녁 김철수는 결심을 했다. 박수정을 다시 만나야 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이 조직의 피해자였고 함께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다. 김철수는 그날 밤 그 모텔 근처로 택시를 몰았다. 박수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새벽 1시경 그녀가 혼자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철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불렀다. 수정아, 박수정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김철수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왜 여기에? 너와 얘기할 게 있어서. 박수정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김철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 잠깐만 얘기하자. 김철수는 박수정을 택시 안으로 태웠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김철수는 입을 열었다. 수정아,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박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돈만 주시면 되잖아요.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나는 그냥 택시기사일 뿐이야. 김철수의 말에 박수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김철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다. 20여 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기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는 거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증거를.
증거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돈 거래 장면을 촬영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박수정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박수정은 한참을 고민했다. 김철수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가면 자신도 김철수도 계속 이 조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고마워. 그런데 조심해야 해. 절대로 들키면 안 돼. 김철수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음성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박수정에게 이것을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했다. 다음 날부터 박수정은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조직원들과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다행히 그들은 박수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미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수집된 증거는 상당했다. 조직의 운영 방식,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그리고 돈 세탁 방법까지. 특히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의 음성도 녹음할 수 있었다. 김철수는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가져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이런 사건은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때 저희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현장 검거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 쪽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김철수에게 작은 발신기를 건네줬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였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왔다. 조직에서 연락이 왔다. 저녁 8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김철수는 아침부터 긴장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오후에 박수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 역시 긴장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오늘 끝내요. 정말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김철수는 경찰에 미리 상황을 알려뒀다. 카페 근처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을 예정이었다. 김철수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들이닥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8시 김철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다. 평범한 프랜차이즈 카페였지만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김철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8시 10분경 익숙한 두 남자가 들어왔다. 키 큰 남자와 근육질 남자였다. 그들은 김철수를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은 준비하셨죠? 김철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문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겉으로는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잘하셨네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려? 이런 일을 또 당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키 큰 남자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한번 끝낸 일은 다시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김철수 씨 같은 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조건으로. 이 말은 완전히 협박이었다. 김철수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건 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김철수 씨는 이제 저희와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김철수는 이때를 기다렸다. 그는 주머니 속의 발신기를 눌렀다. 같은 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이런 일에는 아주 유용하거든요. 만약 거절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철수 씨도 이제 공범이 된 거니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키 큰 남자와 근육질 남자는 순간 당황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김철수 씨가 신고한 겁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김철수에게서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이 자식이 근육질 남자가 김철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즉시 제압했다. 당신들은 공갈, 협박, 조직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남자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김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났다. 경찰서에서 김철수는 상세한 진술을 했다. 박수정도 함께 나와서 조직의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제출되면서 조직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이 조직은 꽤 큰 규모였네요. 피해자가 김철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박수정 씨 같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수십 명의 남성들을 협박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신고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낸 셈이었다. 조직이 해체되면서 박수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빚이 남아 있었다. 조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김철수는 박수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녀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수정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상적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빚은 어떻게 할 거야? 박수정은 한숨을 쉬었다. 조직에서는 벗어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천천히 갚아야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김철수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친구의 딸을 도와주겠다고. 다음 날 김철수는 은행에 갔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박수정이 당장 급한 빚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아저씨, 아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내 아버지였다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줬을 거야. 김철수는 또한 자신이 아는 사업가에게 박수정을 소개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박수정에게 정당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몇 달 후 박수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 박수정은 김철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철수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그녀의 해외 정착을 도왔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는 감동적이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 연락해. 박수정이 떠난 후 김철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고 여전히 생활은 팍팍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어느 날 밤 김철수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 김철수는 시동을 걸었다. 아직 밤은 길었고 그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아갔다. 몇 년 후 김철수에게 해외에서 편지가 왔다. 박수정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현지에서 작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다고 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아저씨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김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친구의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다. 그날 밤도 김철수는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그의 앞유리에 반짝였다. 또 다른 승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어떤 사람일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준비되어 있었다.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손을 내밀 준비가. 심야의 택시는 오늘도 서울 거리를 달렸다. 김철수와 함께